오늘은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사살한 10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은 아침에 효창공원에 있는 사무의사로요. 거기에 또 안중근 의사 가묘 그리고 백범 선생 좀 묘소 그렇게 참배를 하고 백범 기념관에서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내려와서 아까 우리 주성용 최고위원과 함께 여수 시내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중근 의사 이걸 찾은 것은 우리가 역사 국정교과서가 그 과거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미화하고 그다음에 친일 얘기를 미화하는 그런 교과서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도 안중근 의사의 이토루부미 저격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방위사항이 아베 정부의 방위사항이 테러리스트다 그렇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한교과서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출판 기념회에서 아주 극찬했던 그 교과서에도 보면 백범 선생의 임시정부 활동을 테러 활동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참배를 드렸고요. 저는 이 국정교과서 이렇게 문제가 우리 지금 지방자치가 겪고 있는 어떤 위기하고 조금 본질적으로 상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의 퇴행 그거 좀 심각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그 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그 근저에는 맞아 국가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그게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주의가 강화하니까 자연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맞아면 거꾸로 가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금민정을 거쳐서 자유발행제로 가는 그런 교과서에 대해서도 거꾸로 우리는 국정화를 하겠다. 국정화라는 게 저는 국가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금년은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 20년 동안 이러건 저러건 우리 지방자치는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준 것은 아닌데 그 20년 사이에 우선 우리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많이 높아졌고요. 또 우리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온 우리 협의회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미흡합니다. 여전히 중앙이 지방을 지배하고 또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단체 장님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할자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늬만 자치다 그렇게 비판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 지방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그런 정치 실험들을 이렇게 많이들 해주고 계셔서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가 점점점 생활 민주주의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주 성과들이 눈부십니다. 지자체별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고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들이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들 하고 계시고 또 생활 임금제 또 청년 창업 지원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공공산후조리원 또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간병인 없는 그런 또 안심 공공병원 또 지자체들이 하고 계시고 전남도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버스, 100원 택시 이것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행정 면에서도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또 지방 재정을 또 공개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이런 또 사회적 경제 그런 아주 일자리들을 아주 많이들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지방 정치의 혁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방 정치의 혁신들이 모여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생활 민주주의로 이렇게 실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는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문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아주 국정의 주요 목표로 그렇게 아예 설정을 하고 그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중심 도시를 만든다거나 또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거나 맞으면 다소 조금 억지스럽게라도 이렇게 균형 발전을 기하하고 지방 분권을 높여 나가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지방자치가 더 이렇게 맞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 속에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근래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주의 그리고 중앙집권주의 그런 이제 회기로 지방자치가 위협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이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주의라든지 또 중앙집권주의 이는 한때 우리가 후발국가로서 조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했던 시기 그 시기에는 효율적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맞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 분권과 지역 경제라는 이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각 지역의 경쟁력들을 최대한 키워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방 시대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도 이게 성장의 동력이 좀 다해서 성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지방자치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성장 동력을 회복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이 이제 아주 그 고도 성장도 그 지방 정부로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이양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
더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내고 우리 나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높여 나가려면 이 지방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방 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야말로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방 분권형 국가로 우리나라를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서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 분권형 개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권형 개헌을 많이 말해왔는데 그동안 주로 말하던 분권 개헌은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맞아 중앙 정치 차원에서 중앙 권력 차원에서 권력을 어떻게 잘 배분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볼 것인가 그 차원에서 주로 논의돼 왔었습니다. 물론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저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보면 지방 분권 개헌 이것은 저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적으로 이 지방 분권 개헌들이 아까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다 했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로만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지방 분권 개헌 쉽게 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와 함께 지방자치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의 어떤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고 또 이게 지방 일괄 이양법을 입법하기 위한 그런 국회의 지방분권 특위 같은 그런 이제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입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입법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그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 사무로 배분할 때 그 지방 재정이라든지 또 자치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들과 함께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제도적인 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또 지방 재정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면 우리 그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재정 지출 구조는 거의 뭐 4대6 그런 이제 뭐 비율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은 거꾸로 국세가 8, 지방세가 2. 근원적으로 지방 재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8대2에서 7대3 그리고 또 더 장기적으로는 6대4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 소비세율을 지금 11%인데 그것을 5% 더 높여서 16%로 인상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지방 소득 세율을 2% 정도 인상하고 지방세 감면을 또 대폭 또 정비하고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가가 이런저런 이제 복지 사업들을 지방에 자꾸 넘겨주고 있는데 그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
이관되는 그런 그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는 그런 이제 복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님, 국비 구체적 내용은 아 질문이 나올 때 대답을 해주시면, 그렇습니까? 지금 다 써버리시면은 예. 이따가 쓰실 거 없으면은 예. 그래서 이 국비 부담률을 어쨌든 이렇게 더 이제 90% 100%로 이렇게 대폭 상향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지방비 부담을 최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10분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제 자치 권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아직도 중앙 정부의 대부분의 이렇게 행정 업무가 다 중앙 정부에 속해 있고 지방으로 이관된 사무 비율이 비협한데 그것을 이 지방 자치 사무 비율을 한 40% 이렇게 목표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 정부의 집행 기능 중에 어떤 현장하고 좀 더 밀접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는 사무들은 좀 시급하게 이 지방 사무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 질문사항입니까? 질문이 이제 나올 테니까 예. 이제 그 정도를 하시고 그럴까요? 질문을 받고 구체적 대답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 우리 과거에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 국가로 이렇게 지방으로 대거 지방 사무를 이관할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때 복지 사무 정도 이관하고 나머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해서 미루었던데 미루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이제 속도를 내서 지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아마 그 질문들 또 해주신다고 하니 뭐 이렇게 매듭을 짓자면 어쨌든 지방의 분권 그다음에 자치가 더 대폭 강화되어야겠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런 지방 분권과 국교 균형 발전이 많이 지체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 지체된 이 지방 분권과 국교 균형 발전 더 이렇게 속도 내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 당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뭐 약속 말씀을 드리고 또 준비된 이야기들은 나중에 질문들 해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께서 아마 우리 대표님에 대한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그 지정된 그 패널 분들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죠. 우선 그 질문은 자기 의견은 뭐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저는 부산광역서구 청장 박학재입니다. 물론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 우리 지방자치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정말 희생과 참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방자치를 생각하는데 저는 왜 김영삼 대통령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서구에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서구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빠지시고 오히려 계속 오히려 정말 민주화의 중심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있는데 빠지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으로 가져가길래 물론 다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뭐 역할 안 해보는 있겠습니까만은 참고로 해주시다 말씀드리고요. 먼저 문재인 우리 대표님께서 국정에 바쁜 데 참석해서 오늘 특히 지방자치 20주년 축하도 드리면서 이 토론에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문재인 대표님 뒤에 보시면은 항구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 상태는 항구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절망을 만나다 이래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무상보육, 또 기초연금 등 자치단체의 복지 부담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계속 감소해서
1995년 민선자치 시작 당시 44%에서 2015년 현재 23%로 현재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지방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민선 3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도회사 사장을 하고 있다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시군구 기초단체가 복지 디폴트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복지 부담 완화 대책이나 전반적인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이 대안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재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걸 예.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예. 지방자치단체는 주항이 사업의 대상 단가까지도 정하고 또 주항이 지정한 물건과 서비스를 지정한 곳에 갖다 주면서 그 경비의 38.2%를 지방이 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70대 30까지라도 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60대 40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질문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추가해서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점심을 못 드셔서 앉아 계시는데 서울에서 오신 어떤 그 양반이 아주 세단을 타고 오셔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점심을 못 들고 계시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짜장면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짜장면을 시켜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짜장면을 잘 맛있게 드셨습니다. 짜장면값 누가 내야죠? 시키는 사람이 먹은 사람이 내야 됩니까? 배달한 사람이 내야 됩니까? 할아버지가 내야 돼요. 지금 근데 짜장면을 시킨 사람은 서울 분인데 주황에 있는 분인데 배달한 자치단체가 짜장면 값에 38.2%를 내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그 중앙정치권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 짜장값 누가 내는지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이렇게 지방 재정의 확충 방안 아까 처음에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요. 저는 이렇게 복지 이렇게 전달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으로 이관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복지 사무를 이관하려면 지방이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방 재정의 확충 방안은 뭐 8대 2에서 6대 4까지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정부가 국가적으로 일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 사무를 지방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90%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될 봅니다. 짜장면 값 대부분 다 국가가 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은 막상 이제 전달 체계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약간의 부담을 하는 정도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래에 우리 누리과정 그다음에 무상보육 이런 거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공약했습니다. 그때 공약할 때는 그것을 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방으로 하여금 맡아서 하도록 하면서 그 재정 부담을 전액 다 지방으로 전가하는 그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리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면 지방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함께 아까 제가 지방분권 개헌을 말씀드렸는데 지방분권 개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지방의 재정에 대해서도 지방이 조금 더 자율권을 말하자면 재정 자치권을 또는 뭐 자주 재정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까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재정 구조도 문제지만 이 재정 운용 양태가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5억 이상의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도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30억이 넘으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규 투자를 할 경우에는 40억이 넘는 신규 투자는 도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억이 넘는 신규 투자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으로 보면 이 연대보증 책임제가 성립돼 있는데, 그럼 지방이 잘못한 건 사실 중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책임 불감증이 만들어지면 경영의 자주성 확립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 지방은 지방에 또 맞는 그 이 지방에 이렇게 맞춤형 이 이제 복지 사업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중앙정부가 신규 복지 이 사업이니까 중앙정부와 협의 이 하게끔 하게 돼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아예 허가를 하지 못하게,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인 재정 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번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 그 보장위원회입니까? 거기서 결의하기를 말하자면 중복되는 복지 사업들은 다 정리한다. 그래서 이게 지방이 잘 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을 지금 뭐 거의 뭐 1,500여 건, 거의 1조에 달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성 설치법, 우리 이제 행자부와 같은 겁니다. 설치법에다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인적 물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총무성이 나서서 조정 중재를 합니다. 우린 이런 기구가 없고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머리에 띠두르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구조예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일본만 해도 그 헌법에 그 이게 중앙 그 이렇게 정부의 그 권한과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권한이 서로 대등한 관계고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아직도 이렇게 중앙 정부의 인식은 중앙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이 종속되어 있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이제 지방에서 뭐 하나 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하자면 같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하나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국장 한 명 늘릴 수 없게끔, 그것이 뭐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면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조차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정말로 이 분권형 국가로 만드는 어떤 실적인 대전환을 위한 어떤 큰 정치적 합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제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내년 총선 이럴 때 우리 당에서 똑같은 공약을 내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시장 이건식입니다. 제가 전국에 좀 보기 드문 무소속 3연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로 지방의 중앙예소, 특히 지역 이슈나 지역 정치가 실종되는 등 많은 불합리와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난 18대 대선 시에는 여야 대통령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에서 7월 10일 사이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정당 공천제가 존칭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25.1%였습니다. 전문가들도 74%가 이건 폐지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지키셨거든요. 지킬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안 지키셨죠? 그걸 좀 오늘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시죠. 우리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고요. 저희 당은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공약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거 제도를 바꾸자고 그렇게 열심히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못했던 거죠. 우리 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당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까지 우리는 강구했었습니다. 물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선거를 이중적인 제도로 치룰 수가 있겠느냐. 새누리당은 현행법에 의해서 공천을 하고 우리 당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중적인 제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국민들의 혼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이 무공천하게 되면 그냥 공천하지 않는 것에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출마를 하려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은 다 우리 당을 탈당해야 돼요. 전국에서 수천 명의 당원이 탈당해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 당만 이렇게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것인데 그러나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새누리당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돼야 된다는 그 생각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그런 미묘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주창하고 나서기에는 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 입장이 변함이 없는 만큼 다음 총선 또는 다음 또 이렇게 대선 때 다시 이제 공약화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제가 대신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법 때문에 공천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법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을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공천제를 폐지하자 그랬지 정당 참여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죠. 탈당을 할 필요 없어요. 정당 소속이지만 공천만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건 탈당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럼 아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의 반론을 제가 대신 제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그 교수님께서 조금 잘못 아시는 건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천했던 것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게끔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우리는 법안도 발의했고 노력했죠.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제도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당 스스로 우리 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정당의 당원 자격을 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출마 준비를 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헌신해왔던 그 당원들인데 이분들이 일단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무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서 또 탈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만이라도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하자면 끝없이 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해주시죠. 저는 저 인천광역시 홍진문수입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지방 분권은 그 세계적인 추세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도 단위 교육 자치로 인해서 교육의 권력화, 정치화라는 심각한 패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당이 각기 다를 때는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은 시장 구청장에게 지방교육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구선 거의가 다 지방교육 문제를 기초지방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해가지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교육 문제를 시군 자치구 단위로 이양해가지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자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자치 문제를 질문이 나왔는데요. 세계적으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하고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스위스의 한 개 주밖에 없고요. 또 세계적으로 지방자치하는 나라에서 교육자치를 광역에서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정치화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시원한 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교육 자치도 더 확대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자치하고 분리되는 지방 자치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감 출마자의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서 저는 교육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방금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력 단위로만 자치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이제 교육장은 지금 딱 기초 단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 기초 단위 엮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강력과 그 기초 단체의 그 급별로 이렇게 지방 교육 자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등 학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저는 자치로 관장하면 될 일이고, 초등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원에서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또 과감한 이렇게 재정 지원이 있어야겠죠. 지금 이제 이 지방 그 교육 재정 수입이 중앙정부의 교부금하고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앙정부의 교부금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꾸 목을 졸라 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방 교육청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무상교육, 그다음에 누리과정교육 이쪽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100% 책임을 짐으로써 지방교육청들이 다른 사업들,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각급 학교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데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기초자치단체사고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광역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교육장은 교육위원들이 호선을 하는데 그 교육위원 자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교육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방 정치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지방 교육인데 우리 교육과 일반 행정이 분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지사보다도 교육감의 그 인사권이 더 강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기도의 교육감 한 명이 그 많은 초중 고등학교까지 교장, 교감, 평교사의 인사까지도 거기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초까지 이원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아니 더 위에서부터 보면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처럼 그렇게 강력한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있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교육부의 그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그것이 지방교육자치로 권한들이 이관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자치가 교육감 손에만 다 이렇게 있는 부분을 광역과 아까 기초로 다시 또 이제 구분돼서 교육감이 쥐고 있는 권한 중에 상당한 부분은 또 기초 교육자치로 그렇게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정말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자치는 이원화를 한다. 여러분 박수로 오늘 이 말씀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좀 전에 문재인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중에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재원 배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아주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지방자치 기본법을 제정한다든지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한다든지 또 지방자치 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부하에 걸린 중앙정부의 짐을 덜고 영양실조 상태인 지방의 적절한 권한과 기능을 배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높고 이에 따라서 전국 4대 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 헌법 개정 초안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충훈 회장님께서 끝날 때 전달을 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의제화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대표님께서는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과감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개헌과 관련된 토론회에 나가서 인사말을 할 때마다 저는 늘 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권력의 배분에 대해서만 자꾸 논의들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시급하고 그다음에 또 빨리 우리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개헌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우선은 우리 헌법에 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자체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딱 2개 조문 들어있는데 그냥 지방자치 한다, 지방에 의해둔다 이런 정말 원론적인 딱 규정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지방 간의 대등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협력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지방 정부가 어떤 입법권이나 재정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치적인 권한을 가지게 하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혀 지금 담겨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는 하지만 중앙에 종속되는 무늬만 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지방분권 개헌 부분은 저는 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의 공론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한국이 그 국회의원 개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죠. 국회의원이 선거 때마다 많이 바뀌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나라인데 그렇게 그 정치인을 바꿔도 정치는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분권형 개헌을 논할 때 저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권한 배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럽의회가 오늘날 살아있는 이유는 유럽의회는 권한을 종횡으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회는 예를 들어서 각종의 현안 사항이 있으면은 국회가 직접 간장하지 않고 이런 당사자 합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단체들이 합의를 해오면은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좀 여유가 있죠. 또 우리 국회를 이렇게 보면 면석이가 하는 일까지도 국회에서 규정으로 정합니다. 아마 면석이가 하는 일까지도 국회가 규정으로 하는 나라는 자치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위원회가 가부화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가 일을 뭐하니까 소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는 많으면 3명에서 5명 적으면 2명에서 3명까지도 소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2명에서 3명이서 국정의 핵심적인 결정을 해버리는 소위원회는 이익 집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횡으로 바꾸는 분권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뼈아픈 것은 지난번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건. 자, 세월호 사건은 현장에서 판단해야 될 일도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고 지시를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과 때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메르스 방역 실패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기능 가부화된 중앙정부의 무능이 저는 이런 아주 그 국제적인 망신 여러 가지 국가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 그 지도자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분권 자치 공동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로서 지금까지 분권 자치 공동체에 관한 입법 활동, 지원 활동을 하신 것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하실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내가 꼭 좀 하겠다고 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 나라 구조 그 자체가 이렇게 지방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형태, 역사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이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미국은 아예 연방제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적어도 과거에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 이후에는 시종일관 오랜 세월 동안 그 중앙 집권 국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치나 분권이 아직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하달까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양원제 이런 거 돼 있으면 상하 양원 가운데 상원은 지방의 이익을 이렇게 대변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지금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지방 그 분권 개헌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국의 그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또 그 앞에 광역단체장 협의회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회가 저는 조금 그런 그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적 기구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충분한 권한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저는 이런 협의회가 정말로 다른 나라의 상원이 같은 역할을 하듯이 이 중앙정부와 함께 이제 협의하는
그런 이제 역할과 권한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러니까 세로나 메르스 아까 예를 들었는데 정말 지난번 메르스 때 보니까 이 사람 감염병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죠 방제라든지 뭐 대응이 심지어 가축에 대한 방역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구제역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뭐 A환이 발생하든지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가축들의 이동을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방역 대책을 곧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메르스로 딱 넘어오니까 지방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역학조사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동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고요. 정말 나라가 거꾸로 된 거죠. 그런다고 이 중앙정부가 그런 일까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말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게 기동성 있게 이렇게 조금 행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과 밀착해서 행사돼야 되는 여러 가지 국가 사무들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뭐 경찰만 해도 당연히 뭐 범죄 수사 같은 것은 국가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 민생 치안 또 이거는 여러 질서 어떤 치안 이런 부분들은 자치 경찰로 이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도 하루빨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그렇게 이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우리 단체장님들입니다만 좀 지방의회 권한도 저는 최대한 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방의회 사무처의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 같은 것도 지방의회가 좀 더 가져야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유급 보좌관제를 준다든지 이런 입법을 보조해주는 그런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님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